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포항 해병대 1사단, 새벽 4시, 아직 해가 뜨기 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동해의 차가운 해풍이 훈련장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11월 말, 겨울로 접어드는 포항의 새벽 기온은 영하 3도. 바람은 칼날처럼 얼굴을 베어가고 모래밭 위에는 해병대를 상징하는 붉은 깃발이 세차게 펄럭이고 있었죠. 그 아래 신병 이등병들이 줄지어 엎드려 뻗쳐 자세로 버티고 있습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귀신 잡는 해병. 패배는 없다. 오직 전진뿐. 해병대 특유의 우렁찬 구호가 어둠을 가르며 울려 퍼지지만 오늘 이 신성한 구호는 전통이 아닌 폭력을 감추는 외피에 불과했습니다. 해병대의 명예로운 정신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 왜곡되고 있었던 거죠. 훈련을 지휘하는 사람은 장기태 하사. 32살 해병대 부사관 3년 차. 그는 과거 부산 지역 조직폭력배에서 행동대장을 지낸 인물이었습니다. 폭력, 협박, 불법 채권 추심까지 온갖 범죄에 손을 댔던 그는 소속 조직이 살인 청부 사건과 대규모 마약 유통 비리에 연루되면서 조직 전체가 강제 해산되자 구속되었죠.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교도소 내 군입대 특례 교화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군대에서 새 인생을 시작하라는 취지였지만 장기태에게 그건 그저 출소를 앞당기는 수단에 불과했어요. 특례로 해병대 부사관 후보생에 입대한 그는 놀랍게도 체력과 기압으로 점철된 훈련 과정을 무난히 통과했고 하사로 임관하여 지금은 소대장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군복을 입었다고 본성이 바뀌는 건 아니었죠. 그는 여전히 조폭식 사고방식으로 부하들을 지배했고 해병대의 전통을 자신의 폭력성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이용했습니다. 윤서운, 내 이 새끼 앞으로 나와. 장기태의 날카롭고 공격적인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습니다. 19살 이등병 윤서운은 온몸이 굳은 채 벌떡 일어나 앞으로 뛰어나갔어요. 빨간 명찰을 가슴에 달고 해병이 되겠다는 순수한 꿈을 안고 입대했지만 입대 후 석 달 동안 그는 장기태의 지속적인 표적이 되어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운이 장기태의 눈에 띈 건 입대 첫날이었죠. 입대 동기가 뭐냐? 라는 질문에 서운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께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 순간 장기태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어요. 할머니? 겨우 할머니 때문에 해병대 왔어? 해병대를 뭘로 보고? 그날부터 서운은 장기태의 특별관리 대상이 되었습니다. 해병이 되고 싶다며? 그럼 바다가 내 어머니고 아버지야. 들어가. 지금 당장. 장기태가 겨울 포항 앞바다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포항 바다는 해병대 출신들 사이에서 악명 높기로 유명하죠. 겨울철 수온은 영하에 가깝고 동해 특유의 거친 파도는 사람을 집어삼킬 만큼 위험합니다. 해병대 훈련 중 바다 입수 훈련은 분명 존재하지만 그건 철저한 안전관리와 동료애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당한 훈련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장기태가 시키는 건 훈련이 아니라 명백한 가혹행위였습니다. 서운은 입술을 깨물고 천천히 바닷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발목을 감싸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무릎, 허리, 가슴으로 물이 차올랐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파도가 얼굴을 세차게 때리고 바닷물이 눈과 코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더 깊이 들어가. 해병대는 강한 놈만 살아남는다. 약하면 죽어. 죽으면 그게 영광이다. 장기태의 목소리가 해풍에 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말투는 해병대 정신을 가장한 조폭식 협박 그 자체였죠. 주변에서 지켜보던 선임병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소곤거렸습니다. 저건 훈련이 아니라 그냥 폭행인데. 해병대가 세고 훈련이 강한 건 맞지만 저건 아니지. 수온이 지금 몇 도인데 저렇게 오래 들어가 있으면 저체온증 온다고.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해병대 특유의 강한 위계 문화 속에서 소대장의 명령은 절대적이었거든요. 특히 장기태는 평소에도 감히 내 명령에 토달면 너도 같이 들어간다며 협박해왔고 실제로 한두 명이 아닌 여러 명을 동시에 징계성 기합을 주는 걸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서운의 몸이 점점 차가워지고 입술이 파래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발의 감각이 사라지고 온몸이 경직되었죠. 파도가 다시 한번 얼굴을 덮쳤고 바닷물이 코와 입으로 거침없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어요. 폐가 물로 가득 차는 느낌,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운은 파도 속에서 쓰러졌습니다. 서운아. 박노영 일병이 비명을 지르며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노영은 이등병 동기였지만 체격이 건장하고 수영을 잘했죠. 그는 서운을 끌어안고 간신히 해안으로 끌어냈습니다. 서운은 의식이 없었고 입에서는 바닷물이 흘러나왔으며 온몸이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장기태는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해병은 죽어서 말한다더니 약한 놈은 진짜 죽는구만. 저런 놈은 해병대 명찰 달 자격이 없어. 노영은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살인 미수다. 이걸 반드시 누군가에게 알려야 해. 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해병대 규정상 훈련 중 휴대폰 소지는 금지지만 노영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몰래 가지고 다녔어요. 화면을 켜고 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습니다. 얼음물 속에서 의식을 잃은 서운, 냉소를 짓는 장기태, 불안에 떠는 병사들, 모든 것이 화면에 담겼습니다. 노영은 이 영상을 누구에게 보내야 할지 고민했죠. 부대 내부로 보고하면 은폐될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운의 입대 당시 비상 연락망을 떠올렸습니다. 보호자 이름 고남점 할머니. 노영은 떨리는 손으로 영상 파일을 첨부해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서운이가 위험합니다. 꼭 봐주세요. 이 영상이 곧 대한민국 국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의 시작이 될 줄은 그 순간 아무도 몰랐습니다. 서울 강북 미아동 재래시장. 새벽 6시 좁은 골목길 사이로 생선 비린내와 김치 냄새가 뒤섞여 퍼져나갑니다. 낡은 천막 아래 작은 생선 가게를 운영하는 78살 고남점 할머니는 오늘도 구부정한 허리를 펴지 못한 채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죠. 손은 거칠고 주름투성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남점 할머니는 평생을 이 시장에서 살아왔어요. 젊은 시절엔 전쟁통 속에서 목숨을 걸고 부상당한 해병대 장병들을 구해낸 인물이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이야기는 잊혀졌고 이제는 그저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평범한 할머니로 살고 있었습니다. 손주 서운이를 홀로 키우느라 허리가 더 굽었고 무릎은 삐걱거렸지만 그래도 매일 새벽 시장에 나왔죠. 할머니, 고등어 2마리 주세요. 그래, 이거 신선한 거야. 잘 먹어. 남점은 손님에게 생선을 건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힘든 삶이었지만 손주가 해병대에 입대해서 당당하게 군 복무를 하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하루하루가 견딜만 했어요. 우리 서운이 해병대 명찰 달고 멋지게 있겠지. 할미 걱정 안 해도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하며 남점은 다음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머니 속 낡은 폴더폰이 진동했어요.
문자 메시지 하나. 남점은 돋보기를 꺼내 천천히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 서은이가 위험합니다. 꼭 봐주세요. 그리고 첨부된 영상 파일 하나. 남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영상을 재생하자 화면에는 차가운 겨울 바다가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치다가 쓰러지는 손주 서은의 모습이 보였어요. 서은아. 남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상 속에서 누군가가 차갑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죠. 약한 놈은 죽어. 죽으면 그게 영광이다. 남점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손주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해병대라는 이름 아래 명예롭다던 그 조직 안에서 손주가 목숨을 잃어가고 있었던 거죠. 남점은 떨리는 손으로 가게 안쪽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죠.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60여 년 전 전쟁 중에 자신이 목숨을 걸고 구해낸 젊은 해병대 장병들의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 명단이었어요. 당시 남점은 22살 젊은 여성이었고 부산 피난 시절 야전병원 근처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인민군의 기습 공격으로 야전병원이 불타올랐고 부상당한 해병대 장병 16명이 건물 안에 갇혔었죠. 의료진들은 모두 대피했지만 남점은 홀로 불길 속으로 뛰어들어 한 명 한 명 끌어냈습니다. 등에 업고 질질 끌고 온몸에 화상을 입으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남점이 구해낸 16명의 젊은 해병들은 모두 살아남았고 전쟁이 끝난 뒤 각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남점을 잊지 않았어요. 매년 편지를 보내왔고 명절이면 찾아와 인사를 했으며 승진할 때마다 소식을 전했습니다. 남점의 명단에는 그들의 이름과 현재 보직이 적혀 있었죠. 이승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김태원 육군참모총장, 박준영 해군참모총장과 최건우 공군참모총장, 정병헌 해병대 사령관까지, 그리고 그 외에도 예편한 장성들, 현역 중장과 소장들까지 총 16명. 합쳐서 별의 개수만 21개에 달했습니다. 남점은 평생 그들에게 부탁 한 번 한 적이 없었어요. 너희들 잘 사는 거 보는 것만으로도 내겐 충분하다고 늘 말했죠. 하지만 오늘 생애 처음으로 남점은 그들에게 손을 뻗기로 했습니다. 손주가 죽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남점은 떨리는 손으로 명단 맨 위에 있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합참의장 이승현. 전화 신호음이 3번 울렸고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세요? 승현아, 나다 남점이다. 전화기 넘어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멈춘 듯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맞습니까? 그래, 나야. 승현아, 내가 평생 너희들한테 부탁한 적 없지? 네, 선생님. 오늘 처음으로 부탁한다. 내 손주가 해병대에서 죽어가고 있어. 지금 영상 보낼게. 제발 내 손주 좀 살려줘. 남점의 목소리는 떨렸고 마지막 문장은 거의 울음에 가까웠습니다. 합참의장 이승현은 영상을 받아 재생했어요. 화면 속에는 얼음물 속에서 쓰러지는 어린 이등병과 그를 조롱하는 소대장의 모습이 담겨 있었죠. 영상이 끝나자 이승현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고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번졌어요. 선생님, 거기 계십시오. 제가 지금 바로 움직이겠습니다. 이승현은 전화를 끊고 즉시 비상암호망을 열었습니다. 합참 작전 상황실로 연결된 최고 등급 보안 회선이었죠.
정군 긴급 상황. 육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즉시 암호망 접속하라. 사안 등급 최고 기밀. 국가안보 레벨.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4명의 화면이 동시에 떴습니다. 육군 참모총장 김태원, 해군 참모총장 박준영, 공군 참모총장 최건우, 해병대 사령관 정병헌. 그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합참의장님, 무슨 일입니까? 이승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그 누구도 기록하지 마라. 공식 회의록에도 남기지 않는다. 모두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이승현이 다시 말했죠. 고남점 선생님께서 방금 우리에게 연락하셨다. 그 순간 4명의 얼굴이 동시에 경직되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고 누군가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김태원 육군 참모총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분이 왜? 설마 무슨 일이? 선생님의 손주가 포항 해병대에서 가혹행위로 죽어가고 있다. 지금 영상을 공유한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4명의 최고 지휘관들은 영상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정병헌 해병대 사령관의 얼굴은 수치심과 분노로 일그러졌죠. 이게 우리 해병대에서 벌어진 일입니까? 이승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건 목숨 그 자체였다. 우리는 그분 덕분에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 이제 우리가 갚을 차례다. 박준영 해군 참모총장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해군 전용기 즉시 출발 준비시키겠습니다. 최건우 공군 참모총장이 이어 말했죠. 공군 수송기 대기 중입니다. 참모총장 전원 탑승 가능합니다. 김태원 육군 참모총장이 덧붙였습니다. 육군 헬기 즉각 준비. 포항까지 40분이면 도착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병헌 해병대 사령관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해병대는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직면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부르신다면 우리는 당장 달려가야 합니다. 이승현 합참의장이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정군 최고지휘부 총 별 21개. 지금 즉시 포항으로 출동한다. 이건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의무다. 대한민국군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단 한 명의 이등병을 위해 정군 최고 권력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죠. 포항 해병대 1사단 의무대. 새벽 6시 30분 응급실 침대 위에는 의식을 잃은 윤서훈 이등병이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은 얼음처럼 차갑고 체온은 섭씨 33도까지 떨어져 있었죠. 중증 저체온증이었어요. 군의관 정유린 중위는 급하게 체온을 올리는 조치를 취하며 간호병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담요 더 가져와. 링거 온도 올려서 투여하고 활력 징후 3분마다 체크해. 정유리는 서훈의 몸 상태를 확인하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 사고가 아니었어요. 팔과 등, 허벅지 곳곳에 멍 자국이 선명했고 갈비뼈 부근에는 골절이 의심되는 부종이 보였죠. 폐에는 바닷물이 상당량 들어가 있었고 손발의 동상 징후도 심각했습니다. 이건 반복적인 폭행과 학대의 흔적이었어요. 이 정도면 최소 한두 달은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당한 거야. 정유린이 중얼거리며 진료 기록을 작성하려는 순간 의무대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장기태 하사가 들어왔죠. 그의 표정은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뒤이어 대대장 고세중 중령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군의관님, 진단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고세중 대대장이 물었습니다. 정유리는 서류를 보며 대답했죠. 저체온증의 다발성 타박상, 늑골 골절 의심,
폐 손상. 이건 명백히 반복적인 폭행과 가혹행위의 결과입니다. 즉시 상급병원으로 후송하고 군검찰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 순간 고세중 대대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장기태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죠. 고세중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군의관님, 진단서를 다시 작성해 주십시오. 훈련 중 발생한 단순 사고로 기록합니다. 저체온증과 탈진.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됩니다. 정유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세중을 쳐다봤어요. 대대장님, 이건 명백한 가혹행위입니다. 제가 어떻게 거짓 진단서를 작성합니까? 고세중은 한 걸음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해병대는 약한 모습을 보여선 안 됩니다. 이런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부대 전체가 흔들립니다. 우리끼리 조용히 끝내는 게 해병대 전통 아니겠습니까? 군의관님도 이 부대 소속이고 군의관님 인사평가도 제가 작성합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정유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죠. 저는 군의관이기 전에 의사입니다. 환자를 위해 진실을 기록하는 게 제 의무입니다. 거짓 진단서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장기태가 비웃으며 끼어들었어요. 군의관님, 해병대가 뭔지 모르시나 봅니다. 여긴 약한 놈은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에요. 저 새끼가 약해서 쓰러진 건데 그게 무슨 가혹행위입니까? 정신력이 약한 놈이 해병대 와서 죽으면 그게 개팔자죠. 정유리는 장기태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하사님, 지금 하신 말씀 녹음됐습니다. 제 휴대폰 녹음 기능 켜져 있거든요. 이거 군검찰 가면 증거로 쓰입니다. 장기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고세중 대대장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고세중은 곧 냉정함을 되찾으며 말했어요. 군의관님, 그러시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군의관님도 이 부대에서 오래 버티긴 힘들 겁니다. 전속조치 들어가면 어디로 가실지 기대하십시오. 고세중과 장기태는 의무대를 나갔습니다. 정유리는 그들이 나간 뒤에야 긴 한숨을 내쉬었죠.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진실을 기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환자를 지키는 게 의사의 본분이니까요. 같은 시각 부대 뒤편 창고. 장기태는 박노영 일병을 끌고 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어두운 공간이었죠. 장기태는 노영의 멱살을 붙잡으며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야, 박노영. 내가 영상 찍었지? 노영은 침묵했습니다. 장기태가 주먹으로 벽을 쳤죠. 대답 안 해? 내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거 다 알아. 그 영상 누구한테 보냈어?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새끼가 진짜? 너 지금 나 얕보는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원래 부산에서 조직 생활했던 사람이야. 너 같은 새끼 혼내는 거 식은 죽 먹기라고. 노영은 고개를 들어 장기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하사님이야말로 여기가 어딘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여긴 조폭 조직이 아니라 대한민국 해병대입니다. 장기태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노영의 멱살을 더 세게 잡아당겼죠. 이 새끼가 진짜 죽고 싶어? 그 영상 누구한테 보냈냐고. 윤서운 이등병 할머니께 보냈습니다. 장기태는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라고? 너 지금 웃기는 거야? 할머니 한 분이 군대를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 여긴 해병대야. 귀신도 잡는다는 대한민국 해병대라고. 할머니 하나가 뭘 어쩌겠어? 박노영은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고남점 선생님이십니다. 전쟁 때 합참의장님을 포함해서 지금 정군 최고 위급 장성 16분을 목숨 걸고 구해내신 분이십니다. 그분들이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찾아뵙고 인사드린다는 거
해병대 선임들 사이에선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장기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불안함이 스쳤죠. 뭐라고? 하사님이 건드린 건 그냥 이등병 한 명이 아닙니다. 정군 최고지휘부가 목숨 빚진 분의 손주를 건드린 겁니다. 장기태는 노영의 멱살을 놓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조직 생활할 때도 느껴본 적 없는 두려움이 몰려왔죠. 설마 그게 사실일까? 아니야, 그냥 일병놈이 겁주려고 하는 소리겠지. 하지만 노영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장기태는 창고를 나와 급하게 자기 숙소로 향했어요. 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큰일이다. 진짜 큰일 난 거야.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죠. 아냐, 설마. 군대가 그렇게 쉽게 움직이겠어? 이건 그냥 내부 문제야. 대대장님이 잘 처리하실 거야. 장기태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선 불안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몇 시간 뒤 현실이 되었죠. 그날 오전 10시 국방부 청사 지하 작전 상황실, 합참의장 이승현을 중심으로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이 긴급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윤서훈 이등병 사건 관련 자료가 펼쳐져 있었죠. 이건 단순 가혹행위가 아닙니다.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어요. 이승현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대대장 고세중이 군의관에게 거짓 진단서 작성을 지시했고 소대장 장기태는 증거 영상 촬영자를 협박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직권 남용과 증거인멸 교사죠. 정병원 해병대 사령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합니다. 제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했습니다. 이승현이 정병원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병원이 형, 고개 들어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선생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건 우리가 군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이제라도 바로잡읍시다. 김태원 육군 참모총장이 물었습니다. 합참의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승현은 단호하게 대답했죠. 정군 합동조사단 즉시 편성, 국방부 감찰, 군사경찰, 법무관 전원 투입합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우리가 직접 포항으로 갑니다. 선생님을 뵙고 직접 사과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군대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4명의 참모총장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준영 해군 참모총장이 말했죠. 선생님께서 평생 우리에게 단 한 번도 부탁하신 적 없으셨습니다. 오늘이 처음입니다. 우리가 가야 합니다. 최건우 공군 참모총장이 덧붙였어요. 제가 공군 수송기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전원 탑승 가능합니다. 이승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오후 2시 정군 최고지휘부 전원 포항으로 출발합니다. 이번 일은 반드시 끝까지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입니다. 우리가 선생님께 갚을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회의실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죠. 오늘 자신들이 하려는 일이 얼마나 이례적인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 대한민국 군 역사상 단 한 명의 이등병을 위해 정군 최고지휘부가 직접 움직이는 첫 번째 사건이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같은 날 오후 1시 서울 미아동 시장 고남점 할머니는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낡은 2층 연립주택 2층 방 2칸짜리 작은 집이었죠. 남점은 손 떨리는 채로 방 한 구석에 놓인 낡은 트렁크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60여 년 전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한 장,
22살의 젊은 남점이 부상당한 해병대 장병들 곁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 옆에는 붕대를 감은 채 침대에 누워있는 16명의 젊은이들이 보였어요. 남점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내가 구해준 애들이 이제는 다 장군이 됐구나. 세월 참 빠르네. 남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그들에게 부탁 한 번 하지 않고 살았는데 오늘 처음으로 손을 벌렸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너무 무리한 부탁을 한 건 아닐까? 저 애들도 바쁠 텐데. 하지만 손주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로서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이승연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남점은 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저 승연입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집에 있어. 왜 그러니? 선생님, 죄송하지만 지금 즉시 포항으로 가주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차량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헬기로 모셔가도 되고요. 남점은 당황했습니다. 아니, 내가 왜 포항까지? 이승연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어요. 선생님, 저희가 직접 모시고 가겠습니다. 선생님 손주는 저희가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 직접 사과드려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30분 후에 선생님 댁 앞으로 차량 보내겠습니다. 승연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선생님, 이건 무리가 아닙니다. 저희 의무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남점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 애들이 정말 움직이는구나. 남점은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작은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속 사진 한 장을 꺼내 가방 안에 넣었죠. 60년 전 함께 찍은 그 사진이었습니다. 정확히 30분 후 남점의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건 합참의전팀 소속 대위였습니다. 그는 남점을 보자마자 깍듯하게 경례를 올렸죠. 고남점 선생님, 합동참모본부 의전팀 김정훈 대위입니다. 합참의장님께서 선생님을 모시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아이고, 이렇게까지 할 것까지야. 선생님,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편하게 타십시오. 김정훈 대위는 남점의 가방을 받아들고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남점은 조심스럽게 차에 올랐고 차는 곧바로 출발했어요. 서울에서 포항까지는 차로 3시간 반 거리. 하지만 의전 차량이었기에 경찰 호송까지 받으며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죠. 차 안에서 남점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운이, 괜찮겠지? 저 애들이 움직였으니 이제 살 수 있겠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불안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공군 작전사령부 활주로 거대한 공군 수송기 한 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주변으로 4대의 전용 차량이 도착했죠. 합참의장 이승연, 육군참모총장 김태원, 해군참모총장 박준영, 공군참모총장 최건우가 동시에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 해병대 사령관 정병원도 합류했어요. 5명의 최고 위급 장성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별의 개수만 21개. 대한민국군 전체를 움직이는 권력의 정점이었죠. 그들 뒤로는 국방부 감찰팀, 군사경찰, 법무관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총 50여 명의 인원이 동시에 수송기에 탑승했어요. 이승연이 탑승 직전 4명의 참모총장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은 역사에 기록될 겁니다. 단 한 명의 이등병을 위해 정군 최고지휘부가 직접 움직였다고 말이죠. 부끄럽습니까? 김태원이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계급이 아니라 사람이니까요. 박준영이 이어 말했죠. 선생님께서 우리를 구하신 건 우리가 장군이 될 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건우가 덧붙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하는 건 윤서운 이등병 한 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군의 명예를 구하는 겁니다. 정병원 해병대 사령관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제 부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승연이 정병원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병원이 형, 이건 형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함께 바로잡읍시다. 5명은 수송기에 탑승했고 오후 2시 정각 수송기는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포항까지는 비행시간 40분. 그들은 침묵 속에서 각자 생각에 잠겼죠. 오후 2시 40분. 포항 공군 기지 활주로에 거대한 수송기가 착륙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5명의 별들이 동시에 내렸어요. 그 모습을 본 기지 근무자들은 깜짝 놀랐죠. 합참의장과 육해 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이 동시에 나타난 겁니다. 이런 일은 전쟁 상황이 아니고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어요. 전원 경례. 기지 지휘관이 외쳤고 모든 장병이 일제히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이승연은 간단히 답례를 한 뒤 대기하고 있던 차량으로 향했어요. 일행은 곧바로 포항 해병대 1사단으로 이동했습니다. 같은 시각 포항 해병대 1사단 대대장실. 고세중 중령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윤서운 이등병 사건을 훈련 중 사고로 마무리하려는 보고서였죠. 그는 펜을 들고 최종 서명을 하려던 순간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대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행정병이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지금 합참의장님하고 육해공군 참모총장님들이 부대로 오신답니다. 지금 막 정문 통과하셨대요. 고세중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합참의장이? 여기로? 예. 국방부 감찰팀하고 군사경찰까지 같이 오셨답니다. 윤서운 이등병 사건 때문에 오신 거래요. 고세중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책상 위의 보고서를 보며 온몸이 떨렸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고작 이등병 한 명 사건에 합참의장이 직접 온다고? 그는 급하게 보고서를 서랍 속에 숨겼습니다. 부대 복도를 걷던 장기태 하사도 소식을 들었어요. 선임 부사관이 급하게 다가와 속삭였죠. 야, 장기태. 너 큰일 났다. 지금 합참의장이 부대로 오고 있어. 윤서운 이등병 사건 때문이래. 장기태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합참의장이 왜 여기를? 모르겠어. 근데 국방부 감찰이랑 군사경찰까지 왔다잖아. 너 진짜 조사받는 거야. 장기태는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박노영, 그 새끼가 한 말이 진짜였어. 할머니가 정말로 정군을 움직인 거야. 조직 생활하면서도 느껴본 적 없는 공포가 몰려왔어요. 조폭 세계에서는 주먹과 칼로 해결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대한민국 군 전체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던 거죠. 오후 3시 정각, 포항 해병대 1사단 정문 앞, 검은색 차량 5대가 일렬로 도착했습니다. 정문 근무병들은 차량 번호판을 보고 얼어붙었어요. 합참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해병대사령부 전용 차량이었습니다. 전원 차렷, 경례. 정문 근무장교가 외쳤고 모든 병사가 긴장한 채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별 4개를 단 합참의장 이승연이 내렸죠. 이어서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이 차례로 내렸습니다. 정문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어요. 이승연이 정문 근무장교에게 물었습니다. 고남점 선생님은 도착하셨습니까? 아직입니다. 합참의장님. 그럼 선생님 오실 때까지 여기서 대기합니다. 절대 선생님을 정문에서 세우지 마십시오. 최우선으로 모셔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5명의 별들은 정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대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대체 누가 오시는 거길래 합참의장님이 직접 정문에서 기다리시지? 모두가 궁금해했지만 아무도 감히 물을 수 없었습니다. 30분 후 오후 3시 30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허리 굽은 할머니 한 분이었어요. 낡은 파카를 입고 작은 가방을 든 초라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 할머니를 본 순간 5명의 별들이 동시에 고개를 숙이며 경례를 올렸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남점은 그들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승연아, 태원아, 준영아, 건우야, 병원아,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올 줄은 몰랐구나. 이승연이 남점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남점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고맙다. 내 손주를 부탁한다. 반드시 지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5명의 별과 1명의 할머니가 함께 부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뒤를 국방부 감찰팀과 군사경찰이 따랐죠. 대한민국군 역사상 가장 이례적인 순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포항 해병대 1사단 본부 건물. 오후 3시 40분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대대장 고세중 중령, 소대장 장기태 하사를 비롯한 관련 간부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앞에는 합참의장 이승연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이 자리하고 있었죠. 국방부 감찰관과 군사경찰, 법무관들이 양옆에 도열해 있었습니다. 고남점 할머니는 회의실 한쪽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작고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 존재감만큼은 방 안누구보다 컸습니다. 이승연 합참의장이 먼저 입을 열었죠. 지금부터 윤서운 이등병 가혹행위 사건에 대한 긴급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방부 감찰관, 경과 보고해 주십시오. 국방부 감찰관이 서류를 펼치며 차분하게 보고했습니다. 윤서운 이등병은 지난 석 달간 소대장 장기태 하사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의무 기록을 분석한 결과 다발성 타박상, 늑골골절, 반복적인 저체온증 증상이 확인되었고 이는 명백히 조직적 가혹행위의 결과입니다. 감찰관은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더욱 심각한 건 대대장 고세중 중령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은폐를 시도했다는 점입니다. 군의관 정유린 중위에게 거짓 진단서 작성을 지시했고 증거 영상을 촬영한 박노영 일병을 협박했습니다. 이는 직권 남용과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합니다. 고세중 중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말을 더듬으며 변명하려 했죠. 합참의장님, 저는 부대 기강을 위해. 이승연이 차갑게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부대 기강? 대대장, 지금 그 말이 입에서 나옵니까? 부하가 죽어가는데 그걸 덮으려 한 게 부대 기강입니까? 김태원 육군참모총장이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해병대가 강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강함은 약자를 지키는 데 써야 하는 겁니다.
약자를 짓밟는 건 강함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박준영 해군 참모총장도 목소리를 높였죠. 군대는 계급으로 사람을 억압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계급은 책임을 지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대대장, 당신은 책임을 회피했어요. 최건우 공군 참모총장이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이건 단순 가혹행위가 아닙니다. 살인 미수에 가깝습니다. 겨울 바다에 장시간 방치한 건 명백한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죠. 정병원 해병대 사령관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고세중 중령, 당신은 해병대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해병대는 강한 조직이지만 그 강함은 전우를 지키기 위한 겁니다. 당신이 한 짓은 해병대 정신을 모독한 겁니다. 고세중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그는 고개를 떨구고 침묵했습니다. 이승연의 시선이 장기태에게로 향했죠. 장기태 하사, 앞으로 나오십시오. 장기태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앞으로 나왔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승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과거 조직폭력배 출신이죠? 교화 프로그램으로 해병대에 입대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군대를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당신 조직 놀이터입니까? 송구합니다. 송구하다고요? 한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놀았는데 송구하다는 말로 끝입니까? 장기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김태원 육군 참모총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군복을 입고 있다는 게 수치스럽습니다. 군인은 힘으로 약자를 짓밟는 게 아니라 힘으로 약자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걸 배울 생각이 없었죠. 박준영 해군 참모총장이 이어 말했습니다. 해병대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하죠. 하지만 당신은 해병대 명찰을 달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냥 군복 입은 조폭일 뿐입니다. 장기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최건우 공군 참모총장이 냉정하게 덧붙였죠. 당신이 윤서온 이등병에게 한 말을 들었습니다. 약하면 죽어, 죽으면 영광이다. 그게 당신이 생각하는 해병대 정신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장기태는 입술을 떨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병원 해병대 사령관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장기태 하사, 당신은 해병대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해병대는 당신 같은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때 조용히 앉아있던 고남점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이 고요해졌죠. 남점은 느린 걸음으로 장기태에게 다가갔어요. 장기태는 감히 할머니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남점은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젊은이, 고개 들어봐. 장기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점의 눈빛과 마주쳤죠. 그 눈빛에는 분노도 있었지만 슬픔도 섞여 있었어요. 내가 60년 전에 구해준 아이들이 지금 저기 서 있어. 그때 그 애들은 너처럼 젊었지. 20도 안 된 애들이 전쟁터에서 피 흘리며 싸우고 있었어. 남점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그 애들이 강했던 건 주먹이 세서가 아니야. 옆에 있는 전우를 지키려고 했기 때문이야. 약한 동료를 업고 뛰었고 다친 후배를 감싸며 총알을 막았어. 그게 진짜 해병대야. 장기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남점은 계속 말했어요. 근데 넌 뭐 했어? 너보다 약한 애를 때리고 얼음물에 쳐넣고 죽어가는 걸 보고 웃었잖아. 그게 해병대냐? 그건 그냥 비겁한 폭력배야.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내 손주는 지금 저체온증으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 내가 미안하다고 해서 그게 나아지냐?
장기태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하지만 남점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내 눈물은 안 받아. 내 손주가 흘린 눈물이 얼마나 많은데.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승현 합참의장이 입을 열었어요. 국방부 감찰관, 최종 결론 말씀해 주십시오. 감찰관이 서류를 들고 일어서며 선언했습니다. 장기태 하사, 가혹행위, 살인 미수,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군검찰에 즉시 송치합니다. 구속 수사를 건의합니다. 고세중 중령, 직권남용, 증거인멸 교사, 허위 공문서 작성 교사 혐의로 보직 해임 및 군검찰 송치합니다. 해당 부대 관련 간부 전원 징계위원회 회부, 연루 정도에 따라 추가 처벌 예정입니다. 군사경찰 2명이 장기태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장기태는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죠. 고세중 중령도 계급장을 떼고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정병원 해병대 사령관이 일어서며 남점에게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선생님, 송구합니다. 제가 제대로 관리 감독을 못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으로서 선생님께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남점은 정병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병원아, 고개 들어. 넌 잘못한 거 없어. 내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게 아니잖아. 이제라도 바로잡으면 돼. 선생님, 해병대는 좋은 조직이야. 단지 일부 나쁜 사람들이 더럽힌 것뿐이지. 이제 그걸 씻어내면 돼. 넌 할 수 있어. 정병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죠. 이승현 합참의장이 남점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윤서훈 이등병을 지금 군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최고 의료진이 치료하고 있고요. 선생님께서 직접 가보시겠습니까? 그래. 서훈이 보러 가야지. 제가 모시겠습니다. 5명의 별들은 남점을 에워싸고 조심스럽게 부축하며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갈 때 부대원들이 일제히 경례를 올렸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작은 할머니 한 분이 대한민국군 전체를 움직였다는 걸 말이에요. 차량에 탑승하기 전 남점은 포항 해병대 1사단 건물을 돌아보았습니다. 건물 앞에는 해병대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남점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해병들아, 강해야 하지만 올바르게 강해야 한다. 약한 사람을 지키는 게 진짜 강함이야. 차는 천천히 출발했고 군 병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남점의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이제 곧 손주를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0년 전 자신이 구했던 아이들이 이제 자신의 손주를 구해준 거죠. 세월은 돌고 돌아 이렇게 다시 인연으로 이어졌습니다. 포항 국군통합병원 중환자실. 오후 5시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병원 앞 주차장에는 합참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의 전용 차량이 일렬로 서 있었고 그 주변으로 경호팀과 의전팀이 삼엄하게 배치되어 있었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사람은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가방을 든 초라한 할머니 한 분이었어요. 고남점 할머니는 이승현 합참의장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병원 복도를 걸었습니다. 무릎이 아파 걸음이 느렸지만 손주를 만난다는 생각에 마음만큼은 급했죠. 복도를 지나는 의료진들은 할머니 뒤를 따르는 별들을 보고 깜짝 놀라 경례를 올렸습니다. 대한민국군 최고 위급 인사들이 한꺼번에 나타난 광경은 병원 개원 이래 처음이었으니까요. 선생님, 천천히 가십시오. 서훈이는 괜찮습니다. 이승현이 조심스럽게 남점을 부축하며 말했어요. 김태원 육군 참모총장이 앞서 걸으며 중환자실 문을 열어주었죠. 병실 안에는 첨단 의료 장비들이 가동되고 있었고
침대 위에는 산소 마스크를 쓴 윤서운 이등병이 누워 있었습니다. 남점은 손주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박준영 해군 참모총장과 최건우 공군 참모총장이 재빨리 부축했어요. 남점은 떨리는 걸음으로 침대 곁으로 다가갔죠. 서운의 얼굴은 창백했고 팔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으며 모니터에는 심박수와 혈압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서운아, 할미 왔다. 서운아. 남점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서운의 차가운 손을 잡았어요.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맥박은 뛰고 있었습니다. 살아있었죠. 담당 군의관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윤서운 이등병은 중증 저체온증으로 입원했지만 지금은 체온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폐에 들어간 바닷물도 거의 배출되었고요. 다만 늑골 골절과 다발성 타박상 때문에 통증이 심한 상태입니다. 일주일 정도 안정을 취하면 의식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살 수 있는 거지? 네, 할머니.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다만 심리적 트라우마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정신과 치료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남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주가 살았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그녀는 서운의 손을 꽉 쥐며 속삭였죠. 서운아, 할미가 늦어서 미안하다. 할미가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정병원 해병대 사령관은 병실 한쪽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승현이 그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죠. 병원이 형, 이제부터라도 바로잡읍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뿐입니다. 네, 합참의장님. 정병원은 남점 할머니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중장의 계급장을 단 해병대 사령관이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은 거죠. 병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선생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해병대가 이렇게 무너진 줄 몰랐습니다. 선생님께서 60년 전 구해주신 해병대가 이렇게 썩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령관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남점은 정병원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병원아, 일어나. 내 잘못이 아니야. 조직이 크면 썩은 부분도 생기는 법이지. 중요한 건 그걸 도려내고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거야. 너라면 할 수 있어. 선생님, 해병대는 강한 조직이야. 하지만 강함은 방향이 중요해. 약자를 짓밟는 힘이 아니라 약자를 지키는 힘으로 써야 해. 그게 진짜 해병대 정신이잖아. 정병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죠. 명심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부터 해병대는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김태원 육군 참모총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번 사건은 해병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군 차원의 문제입니다. 육군, 해군, 공군 모두 내부 점검에 들어가겠습니다. 가혹행위와 구타, 폭력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박준영 해군 참모총장이 이어 말했죠. 군대는 약자를 억압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회에서 약자였던 사람들이 와서 강해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본질을 잊고 있었습니다. 최건우 공군 참모총장도 덧붙였습니다.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용기 덕분에 우리는 다시 깨어났습니다. 이제 정군이 변화할 것입니다. 이승현 합참의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선생님, 60년 전 선생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셨을 때 우리는 약한 이등병들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계급도 보지 않으시고
별이 몇 개인지도 관심 없으셨죠. 그냥 우리가 사람이었기 때문에 구해주셨습니다. 이승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윤서운 이등병을 구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누구의 손주인지 어떤 배경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가 우리 군의 일원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그 정신입니다. 남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슬픔뿐 아니라 안도와 감사도 섞여 있었어요. 고맙다, 애들아. 정말 고맙다. 5명의 별들은 동시에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중환자실 안은 숙연한 침묵에 잠겼죠. 그 순간 침대 위에 서운이 미세하게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남점이 재빨리 알아챘어요. 서운아? 서운아, 할미야. 할미 목소리 들려? 서운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눈을 떴죠. 흐릿한 시야 속에 할머니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그래, 서운아. 할미 왔어. 이제 괜찮아. 다 괜찮아. 서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약해서. 아니야, 서운아. 넌 잘못한 거 없어. 넌 강한 애야. 내가 버텨줘서 할미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군의관이 급히 다가와 서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좋은 징조입니다. 환자분, 천천히 숨 쉬세요. 괜찮습니다. 안전합니다. 서운은 흐릿한 시야로 병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할머니 뒤에 낯선 군인들이 서 있었어요. 군복에 달린 별들이 눈에 들어왔죠.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기 계신 분들은? 남점이 조용히 설명했어요. 서운아, 저분들은 할미가 옛날에 구해준 아이들이야. 지금은 다 장군이 되셨지. 내가 힘들다고 하니까 달려와 주셨어. 서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승현이 침대 곁으로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죠. 윤서운 이등병, 수고했습니다. 내가 견뎌준 덕분에 우리가 왔습니다. 이제 안심하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정병원 해병대 사령관도 다가왔습니다. 서운이 미안하다. 내가 겪은 일은 해병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일이다. 너는 잘못이 없어. 내가 약한 게 아니라 우리가 너를 제대로 지키지 못한 거야. 서운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했었어요. 해병대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자책했었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군 최고 위급 인사들이 자신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남점은 손주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운아, 넌 강한 애야. 내가 버텨줘서 이 모든 게 가능했어.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미가 올 수 있었고 이분들도 올 수 있었어. 넌 이미 충분히 강해. 서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자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시스템 속에서 희생된 것뿐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죠. 병실 밖에서는 박노영 일병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호팀이 문을 열어주자 노영이 들어왔어요. 그는 서운을 보며 환하게 웃었죠. 서운아, 깨어났구나. 진짜 다행이다. 노영아, 내가 영상 보낸 거 알지? 미안해. 내 할머니께 허락도 없이 보냈어. 근데 그게 널 살렸어. 서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난 정말 죽었을 거야. 이승현이 노영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박노영 일병 잘했습니다. 내 용기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어. 내가 없었다면 진실은 묻혔을 겁니다. 노영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경례를 올렸죠. 합참의장이 직접 자신을 칭찬하는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태원 육군 참모총장이 병실을 나서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정군에 걸쳐 가혹행위 근절 캠페인을 시작하고 신고 시스템을 강화하며 피해자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박준영 해군 참모총장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교육 자료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장병이 이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한 할머니의 전화 한 통이 정군을 움직였다는 걸 말이죠. 최건우 공군 참모총장이 덧붙였어요.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군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걸 절대 잊어선 안 됩니다. 정병원 해병대 사령관이 마지막으로 다짐했습니다. 해병대는 오늘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승현 합참의장이 모두를 바라보며 말했죠. 좋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온 이유를 절대 잊지 맙시다. 병실 밖으로 나서는 5명의 별들, 그들의 뒷모습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단단해 보였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틀 후 포항 해병대 1사단 대강당 오전 10시 전 부대원이 집결했습니다. 무대 위에는 해병대 사령관 정병원 중장을 비롯해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급 간부들이 도열해 있었죠.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무대 한가운데 놓인 의자에는 고남점 할머니가 앉아 있었어요. 1,500여 명의 해병대 장병들이 숨죽이며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이틀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이었죠. 어떤 할머니 때문에 합참의장이 직접 왔다더라, 소대장하고 대대장이 군검찰에 넘어갔다더라, 그 할머니가 옛날에 장군들을 구해줬다더라는 이야기만 떠돌고 있었습니다. 정병원 사령관이 무대 중앙으로 나서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어요. 전 장병, 차렷, 경례. 일제히 1,500명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정병원은 잠시 침묵하며 장병들을 바라봤죠.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해병대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날이자 동시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날입니다. 강당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정병원은 계속 말했어요. 이틀 전 우리 부대에서 윤서훈 이등병이 소대장 장기태 하사로부터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당해 중환자실에 실려갔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폭행이었고 살인 미수에 가까운 범죄였습니다. 장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정병원은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죠. 더 심각한 건 대대장이 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겁니다. 군의관에게 거짓 진단서를 쓰라고 강요했고 증거를 없애려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해병대의 현실이었습니다. 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정병원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외칩니다. 귀신 잡는 해병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하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귀신을 잡아야 할 대상은 적이 아니라 우리 내부의 폭력이었습니다. 정병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한 뒤 계속 말했죠. 윤서훈 이등병의 할머니께서 합참의장님께 전화 한 통을 하셨습니다. 그 전화 한 통에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그리고 저를 포함한 해병대 사령관이 직접 이곳으로 왔습니다.
대한민국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장병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정병원은 고남점 할머니를 향해 몸을 돌렸어요. 그 할머니가 바로 여기 계십니다. 고남점 선생님입니다. 정병원은 할머니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죠. 해병대 사령관이 한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강당 안의 모든 장병이 충격에 빠졌어요. 선생님,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해병대가 선생님의 손주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으로서 깊이 사죄드립니다. 남점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정병원을 일으켰습니다. 병원아, 일어나라. 이미 용서했다고 했잖아. 내 잘못이 아니라니까. 정병원은 눈물을 참으며 일어섰습니다. 남점 할머니가 마이크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작고 초라한 모습이었지만 그 존재감만큼은 누구보다 컸습니다. 할머니는 1,500명의 젊은 해병들을 천천히 둘러봤죠. 애들아, 내가 60년 전 너희 선배들을 구해준 적이 있단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그때 난 22살이었어. 전쟁통이었고 부산 야전병원에서 봉사를 하고 있었지. 어느 날 밤 인민군이 기습 공격을 했고 병원에 불이 났어. 의료진들은 다 도망갔지만 난 안에 부상병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갔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더니 16명의 젊은 해병들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 다들 다리를 다쳤거나 총에 맞아서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었지. 불길이 번지고 있었고 건물이 무너지려는 순간이었어. 강당 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모두가 숨죽이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죠. 난 한 명씩 끌어냈어. 등에 업기도 하고 질질 끌기도 하고 옷에 불이 붙기도 했어. 손이 대고 다리에 화상을 입었지만 멈추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 애들이 나라를 지키려고 싸우다가 다친 거잖아. 내가 안 구하면 누가 구하겠어?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6명을 다 구해냈어. 마지막 한 명을 끌어낸 직후 건물이 무너졌지. 난 기절했고 병원에서 한 달을 누워 있었어. 하지만 그 16명은 다 살았어. 그게 나한테는 충분했어. 장병들 중 몇몇은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했어요. 그 애들이 지금은 다 장군이 됐어. 합참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다들 별을 달고 이 나라를 지키고 있지. 근데 그 애들이 장군이 돼서 대단한 게 아니야. 그 애들이 살아남아서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게 나한테는 자랑스러운 거야. 할머니는 1,500명의 젊은 얼굴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애들아, 너희도 마찬가지야. 너희 한 명 한 명이 다 소중해. 계급이 높아서 소중한 게 아니라 너희가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야. 별이 몇 개든 1등병이든 2등병이든 상관없어. 너희는 다 귀한 생명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런데 너희 중 누군가가 동료를 때리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고 힘으로 억압한다면 그건 해병이 아니야. 그건 그냥 군복 입은 깡패야. 강당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죠. 해병대가 강한 건 맞아. 근데 강함은 방향이 중요해. 약한 사람을 때리면 그건 폭력이고 약한 사람을 지키면 그게 진짜 강함이야. 60년 전 내가 구한 그 애들이 강했던 건 주먹이 세서가 아니었어. 옆에 있는 전우를 지키려고 목숨 걸었기 때문이야.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 손주 서은이는 약하지 않아. 그 애는 3달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버텼어. 도망가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어.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야? 약한 사람은 그렇게 못 버텨. 서은이는 강한 애야. 단지 잘못된 사람을 만난 거지. 할머니는 1,500명을 향해 부탁했습니다. 부탁이야, 애들아. 서로 지켜줘. 선임이 후임을 지키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켜줘. 그게 진짜 해병대야. 그게 진짜 군인이야. 약속해 줄 수 있지? 예. 1,500명의 목소리가 일제히 울려 퍼졌습니다. 강당이 울렸죠. 많은 장병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정병원 사령관이 다시 무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 장병, 오늘부터 해병대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갑니다. 강함은 약자를 지키는 힘이다. 이 한 문장을 모든 부대 정문에 걸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오늘을 해병대 성찰의 날로 지정합니다. 정병원은 서류 한 장을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장기태 하사는 군검찰에 송치되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가혹행위, 살인 미수,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중형이 구형될 예정입니다. 고세중 중령은 보직 해임되었고 직권남용 및 허위 공문서 작성 교사 혐의로 군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연루된 간부 5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최소 정직 3개월에서 최대 파면까지 징계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정병원은 서류를 내려놓고 장병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번 일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는 근본부터 바꿔야 합니다. 오늘부터 전 부대에 전후보호 신고함이 설치됩니다.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는 절대 보호됩니다. 그리고 가혹행위 예방 교육이 매월 실시됩니다. 모든 간부는 필수로 참여하고 병사들에게도 자신의 권리를 교육합니다. 정병원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앞으로 가혹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군검찰 직행입니다. 어떤 명분으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해병대의 원칙입니다. 강당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곧 1,500명 전원의 박수로 번졌죠.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정병원은 고남점 할머니를 향해 경례를 올렸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해병대가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남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고맙다 병원아.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애들아 고맙다. 너희가 진짜 해병대를 만들어줄 거라고 믿어. 집회가 끝나고 장병들이 강당을 빠져나갈 때 많은 병사가 할머니께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우리 부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손주분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남점 할머니는 한 명 한 명 손을 잡아주며 격려했어요. 고생한다, 애들아. 건강하게 복무하고 무사히 제대해라. 강당 밖으로 나서며 정병원이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서은이를 만나러 가시겠습니까? 그래야지. 우리 손주 얼굴 봐야지. 제가 모시겠습니다. 차에 탑승하기 전 남점 할머니는 해병대 부대 정문을 돌아봤습니다. 정문 위에는 새로 걸린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어요. 강함은 약자를 지키는 힘이다. 해병대 새 전통. 할머니는 그 글귀를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60년 전 자신이 구했던 아이들이 이제 또 다른 젊은이들을 구하고 있었고 그 정신은 계속 이어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차는 천천히 출발했고 군 병원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손주를 만나러 가는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감돌고 있었죠. 일주일 후 포항 국군통합병원 일반 병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윤서운 이등병은 침대에 반쯤 몸을 일으킨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지 사흘째
체력도 많이 회복되었고 얼굴에도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고남점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온 도시락을 들고 있었죠. 서운아, 할미 왔다. 할머니. 서운은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를 맞았습니다. 남점은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도시락을 펼쳤어요. 병원 밥만 먹으면 힘 안 나지? 할미가 미역국하고 반찬 좀 싸왔다. 천천히 먹어. 고맙습니다, 할머니. 서운은 할머니가 싸온 음식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익숙한 맛이 입안에 퍼졌죠. 그동안 먹었던 병원 음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따뜻하고 정겨운 맛이었습니다. 서운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할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 고생만 시켰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제가 더 강했어야 했는데. 해병대에서 버티지 못해서. 남점은 손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운아, 넌 충분히 강했어. 3달 동안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버텼잖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야? 넌 이미 해병대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강한 애야. 하지만은 무슨. 넌 약한 게 아니라 잘못된 사람을 만난 거야. 그리고 그 잘못된 사람들은 이미 처벌받고 있어. 이제 내가 할 일은 빨리 회복하는 거야. 서운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리며 박노영 일병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서운아, 나왔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노영이구나. 어서 와라. 노영은 과일 바구니를 침대 옆 탁자에 놓으며 서운을 보았습니다. 많이 좋아졌네. 얼굴에 혈색도 돌고. 노영아, 내가 아니었으면 난 정말 죽었을 거야. 진짜 고마워. 뭘? 당연한 거 했을 뿐이야. 동기잖아. 노영은 의자를 하나 더 가져와 앉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서운아, 부대 분위기 완전히 바뀌었어. 장기태 하사는 구속됐고 고세중 대대장은 보직 해임됐어. 그리고 새로운 소대장님이 오셨는데 완전 다른 사람이야. 부하들 챙기고 폭력은 절대 안 쓰고. 정말? 응. 그리고 해병대 사령관님이 직접 부대 와서 훈시하셨어. 강함은 약자를 지키는 힘이다라는 현수막도 정문에 걸렸고 매월 가혹행위 예방 교육도 받고 있어. 서운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노영이 계속 말했죠. 그리고 내 이야기가 정군에 퍼졌어. 할머니 한 분의 전화 한 통이 정군을 움직였다는 이야기. 지금 모든 부대에서 교육 자료로 쓰이고 있대. 남점 할머니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노영이 서운을 보며 말했어요. 서운아, 넌 영웅이야. 내 덕분에 수많은 후배들이 가혹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됐어. 내가 버텨준 덕분이야. 서운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영웅이라니 그저 살아남기 위해 버텼을 뿐인데 말이죠.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병원 해병대 사령관이 들어왔어요. 실례하겠습니다. 세 사람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병원은 손을 들어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죠. 편하게 계십시오. 서운이 몸은 좀 어떤가? 예, 사령관님. 많이 좋아졌습니다. 정병원은 침대 옆으로 다가와 서운을 바라봤습니다. 서운이, 내가 겪은 일은 해병대가 평생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사령관으로서 다시 한번 사과한다. 아닙니다, 사령관님. 이미 충분히. 정병원은 손을 들어 서운의 말을 막았습니다. 아니야. 충분하지 않아. 그래서 오늘 내게 제안을 하나 하려고 왔다. 정병원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서운이, 내게 2가지 선택지를 주겠다.
첫째, 의병 전역. 내가 겪은 트라우마를 고려해 명예롭게 전역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전역 후에도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서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정병원이 계속 말했죠. 둘째, 복귀. 만약 내가 원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부대로 배치해주겠다.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물론 심리치료와 상담도 계속 받을 수 있고 내가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도록 특별 관리를 하겠다. 정병원은 서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운아, 이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전역을 선택해도 아무도 너를 비난하지 않아. 내가 이미 충분히 견뎌냈으니까. 하지만 만약 내가 다시 도전하고 싶다면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선택은 내 몫이야.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점 할머니는 손주를 걱정스럽게 바라봤고 노영은 숨을 죽이고 있었죠. 서우는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지난 석 달간의 악몽 같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차가운 바닷물, 폭력, 모욕.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기억도 떠올랐습니다. 해병대에 입대하기로 결심했던 날 할머니께 당당한 손주가 되겠다고 다짐했던 그날. 빨간 명찰을 처음 달았을 때의 자부심. 그리고 동기 노영과 함께 훈련받으며 느꼈던 전후회. 서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령관님, 저 복귀하고 싶습니다. 남점 할머니가 놀라서 손주를 쳐다봤어요. 서운아, 넌 이미 충분히 했어. 무리하지 않아도 돼. 할머니, 저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제가 해병대를 선택한 건 할머니께 떳떳한 손주가 되고 싶어서였어요.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서우는 정병원 사령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약해서 쓰러진 게 아닙니다. 잘못된 사람을 만났을 뿐이에요. 이제 해병대가 변하고 있다면 저도 그 변화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가 다른 후배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저는 끝까지 가고 싶어요. 정병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알겠다, 서운아. 내 용기를 존중한다.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충분히 치료받고 준비되면 새로운 부대로 배치하겠다. 그곳에서 내가 꿈꾸던 해병대를 경험할 수 있을 거야. 정병원은 서류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합참의장님과 각 군 참모총장님들께서 내게 보내신 격려 편지다. 읽어보면 힘이 날 거야. 서우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정병원은 거수경례를 올렸어요. 윤서운 이등병, 내가 해병대에 남아줘서 고맙다. 내가 있어서 해병대가 더 나아질 수 있을 거야. 정병원이 병실을 나간 뒤 서우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승현 합참의장의 친필 편지가 있었어요. 윤서운 이등병에게 너는 약하지 않다. 내가 버텨준 석 달은 누구도 쉽게 견딜 수 없는 시간이었다. 내 할머니께서 우리를 구해주셨듯이 이제 우리가 너를 지킬 차례다. 군대는 계급으로 사람을 억압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는 곳이어야 한다. 내가 그 진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줬다. 고맙다. 당당하게 복무하고 건강하게 제대하길 바란다. 우리가 항상 응원한다. 합동참모본부 의장 이승현. 서우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육해공군 참모총장들의 편지도 있었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정병원 해병대 사령관의 편지가 있었죠. 서운아, 내가 해병대에 남아줘서 고맙다. 내 덕분에 해병대가 진짜 해병대로 거듭날 수 있다.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말이 이제는 자랑스러운 전통이 될 수 있을 거야. 함께 만들어가자. 정병원. 남점 할머니는 손주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운아, 할미가 자랑스럽다. 정말 자랑스럽다. 박노영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서운아, 너 진짜 멋있다. 나도 내 옆에서 함께 할게. 우리 꼭 함께 제대하자. 고마워, 노영아.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고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고통스러운 겨울은 지나가고 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대회의실 국방부 장관 주재로 군 가혹행위 근절 및 병역 문화 개선 대책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각 군 참모총장과 주요 지휘관들이 참석했고 언론사 기자들도 대거 참석했죠. 국방부 장관이 단상에 올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포항 해병대에서 발생한 가혹행위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는 정군 차원의 근본적인 변화를 시작합니다. 장관은 준비된 자료를 넘기며 설명했어요. 첫째, 모든 부대에 전후보호 신고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익명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자는 절대적으로 보호됩니다. 둘째, 가혹행위 예방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간부는 매월, 병사는 분기별로 교육을 받습니다. 셋째, 가혹행위 발생 시 즉각 군검찰 직행 원칙을 확립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대 내부에서 은폐할 수 없도록 합니다. 넷째, 피해자 치료 및 심리 상담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전문 상담사를 각 사단급 부대에 배치합니다. 장관은 잠시 멈췄다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번 변화의 중심에는 한 할머니와 한 이등병이 있었습니다. 고남점 선생님과 윤서운 이등병. 이분들 덕분에 대한민국 군대가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실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승현 합참의장이 일어서서 말했죠. 이번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군대는 계급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 강함은 폭력이 아니라 보호의 힘이어야 한다는 것. 우리는 이 교훈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포항 국군통합병원 옥상 정원. 서우는 휠체어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영이 옆에서 함께 서 있었죠. 붉은 노을이 동해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서운아, 다음 주면 퇴원이라며? 응. 한 달 더 재활치료받고 부대 복귀한대. 어느 부대로 가는데? 서울 근처 부대래. 해병대 사령부 직할 교육대. 거기서 신병들 교육 보조하는 일한대. 와, 좋겠다. 서울이면 할머니도 자주 볼 수 있겠네. 응. 그게 제일 좋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서운이 조용히 말했어요. 노영아,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난 정말 죽었을 거야. 무슨 소리야? 우리 동기잖아. 당연한 거지. 근데 말이야. 나 이제 해병대가 좋아졌어. 예전에는 무서웠는데 이제는 정말 자랑스러워. 나도 그래. 우리 부대 완전 바뀌었어. 이제는 선임들이 후임 챙기고 힘든 일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진짜 해병대다워졌어. 서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노을이 점점 어두워지고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서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약하지 않아요. 이제 당당한 해병이 될게요. 할머니가 자랑스러워하실 손주가 될게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처럼 수많은 젊은이들의 꿈도 반짝이고 있었죠. 이제 그들의 꿈은 폭력이 아닌 보호의 힘으로, 억압이 아닌 존중의 문화로 지켜질 것입니다. 한 할머니의 전화 한 통이 정군을 움직였고 한 이등병의 용기가 수만 명의 미래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강함의 의미를 다시 배우고 진짜 군인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었죠. 그 중심에는 사랑과 용기, 그리고 변화를 향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해병대 정문에 걸린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입니다. 강함은 약자를 지키는 힘이다. 이것이 새로운 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통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